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북세미나에서 딥러닝 익스프레스 챕터 6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퍼셉트론은 하나의 뉴런과 레이어로 존재한 모델입니다. 그중에서 다층 퍼셉트론은 일반 퍼셉트론과 달리 층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하는 퍼셉트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층 퍼셉트로는 순방향 패스, 오차 계산, 역방향 패스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 알고리즘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순방향 패스는 입력이 주어지면 입력을 순방향으로 전파시켜 출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오차 계산은 출력값과 정답 간의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역방향 패스는 앞서서 계산해서 나온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변경해 나가며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의 총합을 받아 출력값을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입력의 총합이 임계값을 넘게 되면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활성화 함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네모친 저 부분이 이제 활성화 함수이고 저 단계에서 활성화 함수가 수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예시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 개의 선형 함수는 하나의 선형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을 아무리 많이 두어도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라고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은닉층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복잡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레디언트 감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을 많이 둔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설명하게 될 때, 저 여러 개의 선형함수를 두거나 여러 개의 은닉층을 둔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선형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선형함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단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이 0을 넘으면 1을 출력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사하강법이라는 최적화 방법 적용이 가능하고 출력 범위가 0.0에서 1.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실수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리LU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0을 넘으면 그대로 아니면 0을 출력하게 되는 함수로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감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함수는 이제 넘파이에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함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출력 범위가 -1에서 1이기 때문에 순환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순환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출력값을 -1에서 1로 제한을 해두었기 때문에 출력값이 폭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단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함수들보다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MLP의 순방향 패스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 놨듯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통해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입력층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전달한다 라고만 봐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은닉층으로 전달되는 연결선에서 가중치가 곱해지고 바이어스 값이 더해지는 로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의 총합에 활성화 함수가 적용이 되고 그 값에 의해서 은닉층의 출력기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수식을 제가 옆에 추가시켜 두었습니다.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 학습을 예시로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입력층에서 입력값을 전달받아서 은닉층으로 연결되는 선에서 가중치를 곱해지고 바이어스에 대한 계산도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합이 여기 Z1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에 대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출력값이 이제 A1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오차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차 같은 기준은 타겟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딱 값을 보았을 때 오차가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온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타겟 값이 굉장히 작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709 정도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실함수 계산입니다. 만약에 출력값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가중치 변경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일단 실제 출력과 원하는 출력 사이에 오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한 게 바로 손실함수인데요. 손실함수는 신경망에서 학습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신경망의 출력 사이의 오차가 즉 손실함수 값이 됩니다. 그 예로 이제 MSE 평균 제곱 오차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 하나를 처리한 후 오차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식은 제가 수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다층 퍼셉트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y 값이 이제 입력 값이고요. 타겟 값이 찾아야 하는 타겟 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숫자 2를 타겟으로 설정했을 때 값이 이렇게 도출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코드로 작성을 하면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네, MSE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 값과 y 값을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값이 나오게 되고 정답과 출력이 유사한 경우 0.029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충격이 상당히 다른 경우 0.81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사하강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층 퍼셉트론에서 전체적인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전파 알고리즘은 신경망 학습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접근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적화 문제란 어떤 함수를 최소 혹은 최대값으로 만드는 값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실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가중치 탐색 그 과정을 최적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습이란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를 찾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란 오차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1차 미분값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고요. 계산을 계속하면서 오차값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계산을 반복하는 반복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손실함수를 가중치로 미분한 값이 양수이면 가중치를 감소시킨다. 손실함수를 가중치로 미분한 값이 음수이면 가중치를 증가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가중치 W에 대한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미분값을 계산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검정색 원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위치에 미분값을 구하고 그 값이 양수면 감소시키고 음수면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편미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반복으로 계산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변수들이 다 가중치이기 때문에 즉 개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즉 변수가 많기 때문에 편미분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행한 편미분 값이 10이 나왔다면 양수이기 때문에 W를 증가했을 때 손실함수 값이 10만큼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를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10만큼 줄여야 하기 10만큼 늘어난다라는 의미니까 반대로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다시 계산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가중치에 대한 수식을 제가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0부터 1 사이의 난수로 우선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할 때까지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다음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손실함수 2의 그레디언트 편미분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값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그 계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오차를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사하강법 중에서도 무식한 경사하강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식하게 계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E 값을 더해서 계산을 했다면 그 과정을 똑같이 마이너스 델타 E 값으로도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임의로 변수를 설정을 하면서 델타 값을 더하고 빼고 반복하면서 계산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무식한 경사하강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제 모든 가중치에 대하여 가중치를 연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연쇄 법칙, 즉 체인룰이 적용되어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유닛 i와 유닛 j를 연결하는 가중치 wij를 변경하였을 때 오차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손실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 MSE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네트 J는 유닛 J가 받는 입력 총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웃 J는 유닛 J에서 입력의 합이 활성화 함수 F를 통과하여 나오는 출력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이 부분은 편미분 값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은닉층인지 출력층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닛 J가 출력층에 있는 유닛인 경우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수식은 유닛의 출력값 변환에 따른 오차의 변화율입니다. 두 번째로 보라색은 입력합의 변화에 따른 유닛 J의 출력 변화율인데요. 이것은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네트 J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편미분 값은 이 세 가지 수식을 모두 곱하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닛 J가 중간층에 있는 유닛인 경우인데요. 여기서 계산하는 오차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전파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체인룰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연쇄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유닛의 오차를 역방향으로 전파해서 은닉층의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닉층 유닛 J와 연결된 출력층의 유닛 집합을 L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기 보시면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수식들은 이미 그 앞에서 출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에 대한 오차를 계산할 때 이미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중치를 곱해준다면 이제 편미분 값을 구하면서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출력층의 오차 변화율이 가중치를 통해 거꾸로 전달된 결과가 은닉층의 오차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수식이 이제 첫 번째에 나와 있고요. 이게 이유는 역전파 알고리즘 자체가 연쇄 법칙인 체인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체인룰을 이용한 역전파는 현재 가중치 값을 기준으로 모든 노드의 기울기를 계산한 뒤 계산이 모두 끝난 다음에 가중치를 한 번에 업데이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인룰을 통해서 이제 출력층에서 은닉층, 은닉층에서 입력층이 순으로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하게 될 때 모든 노드의 기울기를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산한 값을 차례대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드에 대한 기울기를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로직을 이제 예제를 통해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순방향 팩스,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 Y와 아웃 Y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총 오차 계산, 두 번째 단계인 총 오차를 계산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 수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오차 2를 얻게 됩니다. 이제 역방향 패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출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역방향 패스에 대한 계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을 활용하시면 되고 차례대로 총 오차 변화율, 그리고 입력합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율, 그리고 가중치에 따른 총 입력 변화율 총 세 가지를 계산하고 이를 모두 곱한 값이 이제 오차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오차값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수식도 밑에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전파 알고리즘은 반복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정된 가중치를 얻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노드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를 얻은 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모든 노드에 대한 기울기를 전부 계산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출력층에서 은닉층에서 계산을 하였더라도 은닉층에서 입력층으로 하는 계산은 다시 또한 업데이트 되기 전인 기존 가중치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닉층에서 입력층으로의 역방향 패스는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원으로 체크해둔 곳은 출력층에서 은닉층에 대한 오차를 계산할 때 사용하였던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수식은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네, 총 오차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 정리를 해두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제 값이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이어스는 뉴런의 활성화 기준을 이동시켜서 모델 전체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값입니다.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역전파 과정으로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바이어스는 입력값이 곱해지지 않고 더해지기 때문에 미분하였을 때 오차값만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 왼쪽이 가중치고 그 검정색 사각형으로 표시해 둔 곳 왼쪽이 가중치고 오른쪽이 바이어스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는 입력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수식에 입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바이어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모든 노드에 대한 기울기 계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데이트 될 때 바이어스도 동시에 같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바이어스가 만약에 없다면 결정 경계가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모델 전체의 표현력이 저하돼서 그래서 따라서 바이어스 값이 되게 모델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값이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끝났으면 손실함수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수식이 한 번 정도 진행했던 거고 두 번째 수식이 1000번 반복했을 때 도출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랑 바이어스 값을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반복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파이썬 코드 라이브러리 넘파이를 활용한 MLP 구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직을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로직 자체를 이제 함수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로직을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그대로 코드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파도 이런 식으로 코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함수를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형 과정에서 2차원 행렬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행렬의 전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언닉층의 출력값과 이제 그다음 순방향 패스에서 나왔던 값을 출력 그 층에 거쳐서 이제 다시 역방향 패스로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 행렬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2차원 행렬로 만들고 계산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차와 델타를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이어스의 입력은 1로 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스의 값이 항상 입력이 1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스는 곱해지는 값이 아니라 더해지는 상수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가중치의 입력이 1일 때의 가중치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1로 가정했을 때로 재표현할 수 있어서 바이어스의 입력을 1로 가정하고 코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웹사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 대한 이제 MLP를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